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7부 1997년 우리나라는 왜 1장과 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성취를 기록했나? 세계의 소득 수준은 매우 불평등하다. 산업화에 성공한 일부 국가의 소득은 매우 높고 또 끝없이 늘어나지만 산업화에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못한 나라들은 고대나 중세시대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다. 도표 7-1을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1960년에는 100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 3만 달러까지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속도대로 성장한다면 수년 내에 일본보다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 1945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1인당 국민소득 1만 4천 달러의 장벽을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두 나라에 불과하다. 어떤 나라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지 못하고 성장 탄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신흥국가가 처음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 점점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최근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많은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건 성장의 방식이 변화되는데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의 초기에 신흥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그리고 값싼 땅값을 이용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손쉽게 유치할 수 있다. 실업자들이 워낙 많았기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순간 고용이 늘어나며 경제 전체에 활기가 돈다. 그러나 10년 혹은 20년에 걸쳐 가파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다 보면 임금과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의 유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지어 투자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마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다면 품질 경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신흥국의 기업들은 아직 브랜드를 갖추지 못한 데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19세기 초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한 이래 200년이 지나 오늘날 경제 성장의 비밀이 밝혀졌는데도 왜 다른 나라들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걸까? 수많은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데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저개발 국가의 산업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첫 번째 요인은 개발도상국의 낮은 임금이다. 앞서 3부에서 살펴봤듯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이 필요한 데 있었다. 반면 인도나 중국 그리고 조선처럼 토지에 비해 인구가 많아 임금이 생존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나라는 산업혁명을 일으킬 동기 및 자본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을 괴롭히고 있다. 선진국에서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는 값비싼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면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희소하므로 이런 기술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임금은 하나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이 혁신의 동력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지배하고 이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면 그 사회에는 기술의 혁신이 존재할 수 없다. 토지에 비해 노동력이 넘치기 때문에 지주들은 새롭게 토지를 공급받더라도 얼마든지 소작을 줄 수 있다. 지주들은 토지를 장악하고 있기에 임대료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소작료는 병작 반수였다. 수확량의 절반이었다. 종잣값이나 농기구 등 농사를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소작인은 생산량의 30% 미만의 소득을 거둘 수 있을 뿐이었다. 지주들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지대와 비싼 이자, 그리고 소작 기간 연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대인들은 소출을 늘리기 위해 관계시설을 만들거나 비료를 사는 등의 투자를 할 수 없다. 반면 지주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능력이 있긴 하지만 높은 지대를 요구하고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땅을 취해 보유 토지를 늘리는 고리대금업으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굳이 생산량을 늘리는 자본 투자에 열의를 보일 이유가 없다. 생존 수준의 소득과 지주의 고리대금업이 결합되면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이 문맹인 나라도 많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시 해방 직전인 1944년 일제가 시행한 인구 센서스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 무학력자의 비중이 남자 80%, 여자 94%에 달했다. 무학력자의 비중이 높았던 건 일제가 조선인을 교육시키는데 열의를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교육시킬 여력을 지닌 사람이 지주뿐이었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낮고 문맹인 경우 선진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정보통신 및 유전공학 기술을 배워 활용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지주의 자녀들은 선진국에서 수입된 기술을 습득해 사업을 시작할 능력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주들은 신기술 유입이 가져올 변화에 저항하는 쪽에 서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1945년 이후 어떻게 이 고난을 풀어갔는지 살펴보자. 2장 토지개혁, 변형의 초석을 놓다. 낮은 임금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토지 소유 분포, 그리고 저학력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미 군정이 추진한 두 가지 핵심 정책, 강력한 통치기구 조직과 점진적인 토지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말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섰을 때 이미 토지 소유 집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에서 온 지주와 토착 대지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반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산업노동자로 전락했다. 문제는 일제 패망으로 원료 공급이 끊기며 제조업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도저히 산업노동자들이 다시 농촌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지주들은 전통적인 토지 집중적인 농업, 즉 소작 제도를 시행했고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사는 토지 분배에 집중되었다. 미 군정은 이 부분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들은 1946년 소작인인 토지 경작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해야 할 소작료를 그의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조선 총독부가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토지를 농민에게 팔아넘겼다. 특히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뿐만 아니라 일본인 지주들이 보유하던 약 2,78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인수했는데 1948년 초에 이 토지를 농민에게 매각함으로써 59만 7,974가구, 즉 농업 인구의 24.1%에 해당하는 농민이 새롭게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당시 미 군정이 불완전하나마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이유는 공산화의 위험을 퇴치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토지 개혁을 주도했던 울프 라데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일을 회고한다. 나는 1921년 초에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얻은 교훈 덕분에 이 일, 토지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으로써 단호하게 토지 문제를 해결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교훈 말입니다. 1952년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울프 라데진스키를 비롯한 토지개혁론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운 좋게 한국전쟁 직전에 토지개혁이 완료되어 공산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참고로 1950년 3월 이승만 정부가 통과시킨 토지개혁법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모든 토지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모든 토지를 재분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농민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해당 토지에서 산출된 연간 생산량의 150%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었다. 이 대목에서 잠깐 토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토지개혁이 가져온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경제성장이었다.
지주들은 고리대금업만으로도 충분히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기술 투자에 여리가 없었다. 반면 소작농들은 관계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니와 소작 계약 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토지개혁 이전에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음에도 식량 자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식량 자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미국의 원조가 없을 때에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며 농업 생산성이 극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도표 7-2는 1954년 이후의 농림업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1954년에서 1963년 연평균 농림업 성장률이 5.1%에 이르러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 6.0%에 근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1953년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3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중심의 공업화에 힘입어 고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토대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토지개혁 이후 농업 생산성이 극적으로 개선된 이유는 동기유발에 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대부분의 수확물을 지주에게 빼앗기는 상황에서 수확량을 늘리려는 동기가 생기기는 어렵다. 그런데 당시 5인 혹은 6인 이상으로 이뤄진 가족들은 십수마지기의 토지를 일구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노동력이 넘쳐 흐르는 개발 초기 단계의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다. 어떻게든 남아도는 노동력을 활용해 최대한 생산을 짜내는 것이다. 1인당 수확량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만 토지개혁의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다. 타이완도 1949년 토지개혁 이후 10년 만에 식량 생산량이 75%나 늘어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은 곧 농가소득 증가로 연결되었고 이는 경제 전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에 힘입어 자녀를 교육시킬 여유를 가지게 되며 1944년 말 조선의 15세 이상 인구 중 무학력자 비중이 남자의 경우 80%, 여자의 경우 94%였던 것이 1955년에는 남성 50%, 여성 80%로 줄어들었다. 이후 선순환이 이어졌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의 여유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해 내수시장에서 물건을 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만족되어야 했다. 그것은 제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 시간에는 3장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출 제조업을 육성했을까? 그리고 4장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다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